자, 시작해볼까요? 다 왔죠. 이제 30분 됐으니까. 우선 OMR 줘. 네, 이걸로? 이건 브릿지 아니야? 아,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게요. 애기들, 3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선생님이 화요일에 3월 모의고사를 본 날이었지. 4월 모의고사를 본 그날에도 선생님이 생윤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당일날이니까 애기들이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동영상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제일 많이 틀린 친구가 3개였습니다. 그 시험, 그 반에서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결과지 선생님이 OMR 카드를 걷어가지고 그걸 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은, 이건 이따가 받을게요. 이따가는 생각해보면 좀, 보통은 한 1등급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본인이 얼마만큼을 준비해놨고, 얼마만큼을 공부했는지에 따라서는 다르다. 그런데, 애기들이 선생님이 진짜 하라는 대로 했었더라면, 무엇이냐면, 아이고, 하라는 대로 했었더라면 그냥 딱 이거죠. 스펙트럼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모든 수업들을 다 듣고, 진짜 딱 주간지 하나 나가잖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간지 맨날 복습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노트 정리하라고 하죠.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고 그거를 계속 복습했더라면 애기들은 최소 1등급은 맞았을 거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킬러 마스터를 나갔죠. 오늘 선생님이랑 애기들이랑 3월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3월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애기들, 3월 모의고사에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답률 순위로 따지면 지금 항상 10위권 내에 7개의 킬러 마스터에서 다루는 킬러 주제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종교와 윤리, 예술과 윤리, 책임윤리가 순위권 위로 들어왔죠. 이 얘기는 뭐냐?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아이들이.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킬러 주제가 항상 그 위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가 엄청 쉽게 나와서 오답률 12인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10위권 안에 킬러 주제들 있죠. 그러니 수능장에 가면 더욱더 심합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는 킬러 주제들이 전부 다 1위부터 10위권까지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 주제를 잡는 게 등급을 가는 공부하는데 그 등급을 높게 받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애기들이랑 같이 하는 내용이 딱 이거예요. 뭐냐? 내가 맨날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주머니를 채우고 가라. 근데 이 지식의 주머니를 채우고 갔을 때 그거랑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혹시 표현이 바뀌고 혹시 표현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애기가 모르는 내용은 없다. 애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의 조합을 통해 논리 추론을 통해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면 만점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항상 지식의 주머니를 쌓는, 즉 애기에게 롤스의 이야기, 노직의 이야기 이런 거를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다면 오늘은 3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게 이렇게 선지에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스펙트럼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왜? 킬러 주제는 그 특성상 스펙트럼은 그냥 개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는 건 맞지만 디테일을 다룰 때에는 킬러 마스터다. 근데 킬러 마스터를 넘어가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이 킬마에서 7개의 주제를 다루죠. 그리고 킬마에서 7개 주제를 다루면서 매주 주간지마다 주간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단원을 복습할 수 있게끔 엑셀표를 지급합니다. 그 엑셀표 전부 다 풀고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들마다 한 문제씩을 넣어서 또 문제를 풀죠. 그래서 여기에 또 기출을 N회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모의고사까지도 지급해줬었죠. 그리고 또 브릿지가 나갔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만큼이 매주마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엑셀표 노트다.
왜? 애기가 여기서 틀렸던 거, 여기서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매번 반복하면 거기서 틀린 게 좀 오히려 이상하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은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갔어. 그러면 저 조합을 통해 선지를 다 고르려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킬러 주제 7개가 진짜 메인이라고 한다면 선지는 약 30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5개씩이면 35개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도 있기 때문에 선지는 한 30개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30개 중에 킬마에서 90%, 선생님 기준으로는 약 27개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3개 내지 5개 정도가 올해 EBS와 올해의 이제 평가원이죠. 모평 아직 안 봤잖아. 이거는 올해 EBS와 그 다음 올해의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제시한 문제로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그 선지는 3개 내외입니다. 완전히 킬마만 가지고도 수능 전부 다가 풀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애기들이 3월 모의고사죠. 3월 모의고사에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 거예요. 이 문제들을. 그런데 우리의 킬러 주제를 먼저 메인으로 잡고 갈 거야. 그리고 그 킬러 주제를 하나씩을 풀면서 아 이렇게 킬러 마스터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 훈련해보는 시간이자 눈을 뜨는 시간이고 애기들 책이죠. 애기들 책에서 여기서 다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다 뽑아냈다는 건 뭐냐면 주간지 펴보세요. 주간지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애기들 주간지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킬러 주제 순서대로 사회정의, 그 다음에 여기 시민불복종, 국가와 시민윤리, 교정적 정의, 자연윤리, 그리고 국제관계와 평화, 해외 원조까지 7문제의 킬러 주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이가 아니라 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선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애기들이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밑에 있는 엑셀표들 있지? 전부 다 애기들의 킬마에 해당 파트 찾아가면 그 번호랑 일치하는 엑셀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킬마에서 100% 킬러 주제와 관련해서 100% 3월 학력평가가 다 커버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그 특성상 평가원이 올해 처음 보여주는 게 있어. 근데 선생님의 기준으로는 언제나 한 문제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킬러 마스터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선지에 그냥 따라 붙었다라는 게 답이 그냥 손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는 부분인데 킬러 마스터 복습한 다음에 본인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해줘야지. 우선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주간지예요. 오늘 주간지로 진도 쭉 한번 나가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정의 총 6명의 사상가가 시험에 출제되지만 요즘엔 롤스 노직 말고 다른 사상가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롤스 노직이 메인으로 출제되었다. 지금 이 부분 엑셀표 107번부터 시작해서 108번, 81번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올해 3월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와 연관된 엑셀표, 즉 킬러 마스터에 있는 엑셀표들만 추린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5월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면 아 이렇게 조합을 통해 6월 선지가 보이는구나. 그럼 그 얘기 뭐야? 수능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조합을 통해 수능 선지 전부 다 체크해 줄 수 있다. 선생님 여기 3개가 빠진다면서요. 에이 우리 EBS 에티켓에서 할 거잖아. 우리의 모평 새로 나온 거 전부 다 퍼파에서 다룹니다. 그러니 모든 커리큘럼이 끝나고 수능장에 갔었을 때 그 수능 선지는 선생님의 엑셀표의 조합으로 전부 다 고를 수 있다. 10수년 동안 다 그랬기 때문에 난 올해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똑같네? 아 진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네? 라는 걸 경험해보는 시간. 애기들 4페이지에 107번부터 뒤죽박죽이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엑셀표입니다. 그러면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노직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 아닙니다. 즉, 과세 정책이 필연적으로 침해한다는 건 과세를 통해 100% 기본권 침해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고. X입니다. 왜요?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만약에 복지를 위한, 즉 타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강제과세잖아. 당연히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자유로운 이전 싫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 우리 최소국가. 노직 입장에선 최소국가가 좋은 거잖아. 최소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부과는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건 X예요. 그래서 108번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 가능합니다. 어떤 과세? 최소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 이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라고 할지라도 소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은 얘는 O가 됩니다. 왜요? 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들죠. 어떤 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또 포스트잇, 너덜너덜해진 포스트잇. 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정당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소유물과 소유권이 일치된 상태의 정당한 소유 상태야. 그런데 지금 무가 나의 포스트잇이 탐나서 얘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무는 이걸 훔쳐갔잖아. 정당한 소유권은 없어. 이건 나한테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가 탱구라 내가 가져 라고 아무리 자유롭게 이전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얘는 정당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라고 할지라도 소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정당한 소유권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양도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O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노직.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합니다. 당연하죠. 왜? 절차가 공정하면 노직 입장에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그럼 자, 생각해봐. 노직 입장에서 절차의 공정성은 뭐지? 취득과 양도의 절차적 정당성. 우리 이거 킬맛 다 했죠? 그럼 결과가 또 공정한 거야. 얘가 오케이면. 얘가 1대 99든 50대 52든 99대 1이든 상관이 없다고. 다 오케이라고. 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 공정한 거니까. 그래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내가 이거죠.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해왔다면 너 가져. 이건 정당해. 그때 불평등해도 괜찮죠. 그러니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롭다. O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직을 봤다면 이제 롤스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롤스와 관련해서 외워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외워달랐냐라고 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3회는 상호 이익의 협동체제다. 이거 외워달라 그랬어. 왜?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하에 세상이 굴러갑니다.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사회는 정의의 원칙을 파랑이라고 잡아볼까요? 정의의 원칙을 파랑이라고 잡아보면 이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나 이거는 외워달라 그랬어. 그래서 협동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건 리얼한 사회였죠.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공정으로서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이 사회는 리얼한 사회예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자, 사회적 협동을 위한 이 사회적 협동이라는 게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사회를 표현하는 부분이야. 그 사회의 기본 원칙, 차등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잖아. 맞는 말이죠. 자연적 사회적인 우연성을 이용해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즉 공정으로서의 합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즉 정의의 원칙 하에 분배된 상태를
정당하다고 보고 그건 경제적 불평등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가 됩니다. 우리 지금 딱 8개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리고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 위에 3화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40초 줄게요. 40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갑이, 노직, 을이, 롤스인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사회 내 모든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지금 공정한 상태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야. 그러니 정당한 분배란 말이야. 그렇다고 모든 과세가 부당하다? 안 돼요. 왜요? 최소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은 정당해요. 그러니 기억 답이 되지 않아요. 개인이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의 소유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아까 무가 내 거 훔쳐간 다음에 탱글이 준 거 그건 정당한 소유가 아니잖아. 당연히 맞는 말.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디귿.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사회협동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바로 이거 사회협동 나오면 이거 사회협동체에 대한 이야기구나. 얘네들이 굴러갈 때 정의의 원칙을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 당연히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적인 인정,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 어떤 사회적 가치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분배돼서 무슨 말이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둘 다 불평등해도 괜찮아요. 다만 실제로는 이 롤스의 입장을 설명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가 무엇?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불평등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죠. 리얼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지만 실제로 이 문제보단 수능은 훨씬 더 어렵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거죠. 오른쪽 시민불복종 이건 오답률 9위였다면 시민불복종은 오답률 10위입니다. 그래도 절반 가까이 틀렸죠. 45%. 자, 시민불복종은 소로, 롤스, 그리고 싱어의 이야기들. 오늘 선생님이랑 10을 하죠. 롤스 오늘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시험은 애기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롤스와 싱어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 또 이것도 1분 줄게요. 엑셀표만, 엑셀표. 문제는 엑셀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로 올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애기들, 여기 옆에 잠깐 이거 롤스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오늘 수업이 롤스의 시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써놓고 이따 수업에도 써먹을 거야.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어떻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건 이따 수업에도 쓸 거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딱 이야기했었죠. 롤스의 심의부복종은 혁명과는 다르다. 체제 자체가 정의로워야 돼.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체제는 정의로운 사회야. 근데 체제는 정의로운데 문제는 일부 심각하게 부정한 법과 정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롤스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혁명이 있고 시불이 있다. 이 차이는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만점을 맞는 과정에 9등급도 만점을 맞고 싶어 하고 1등급도 만점을 맞고 싶어 하는 상황. 얘는 한두 개 정도로 계속 틀리는 거야. 근데 계속 1등급은 어쨌든 나와. 얘는 9등급이야. 그냥 9등급이면 윤리학이 뭔지도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윤리학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9등급이 나오기가 힘들어. 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얘는 지금 오답 노트를 할 때가 아니야. 문제풀이를 할 때가 아니야. 얘는 개념 강좌부터 들어야지. 근데 지금 1등급이야. 근데 한 개 정도만 틀려.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문제 풀면서 오답 노트 하는 겁니다. 이게 딱 시불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둘 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방식은 다른 거야. 혁명은 체제 자체가 엉망진창. 그래서 얘는 체제의 자체의 변혁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시불은 그걸 도모하지 않아요. 자, 딱 이 개념이야. 오답노트 하다가 개념 흔들려서 1등급 놓칠 거면 오답노트 하지 마. 그냥 차라리 1등급 맞아. 이거야. 결과를 봤을 때 시불은 오답노트야. 일부 법만 바꾼다고. 그래서 롤스의 심의부복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쓰라고 했었죠. 노트에. 아니 그 책에다가 필기된 거에 뭐? 체제의 안정성 지키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야.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심각하게 부정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불의 대상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우선 정의의 원칙이 있다고 치자. 자유는 평등하다. 이걸 A라고 해보자. 이런 칙이죠. 이 원칙의 첫 번째 차등의 원칙 B라고 해보자. B. 그리고 기회 균등의 원칙을 C라고 해보자. 그런데 얘네들 다 뭐야? 지켜야 하는 거야. 이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A, B, C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A부터 C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지켜야 하는 거. 그런데 부정의를 지금 노랑이라고 해볼게요. 자유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한 X라고 해볼게요. 즉 이거를 위반한 부정이야. 얘를 위반한 부정이야. Y라고 할게요. 얘를 위반한 부정이야. Z라고 해볼게요. 근데 약한 부정의는 112를 붙여볼게요. 강한 부정의는요. X2, Y2, Z2. 그런데 딱 이 두 가지만 시불의 대상입니다. 왜? 시불의 대상은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X2, Z2 말고는 없어요. 왜? 자, 다 이거야. 차등의 원칙 위반 Y들은 시불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다니까? 근데 왜 안 되는데라고 하면 대답을 해줘야 돼. 왜 안 되는데?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여기다 잠깐 쓰면 차등의 원칙 위반은 명확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 심의부복종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체제 안정성이 깨집니다. 약한 부정이 있자마자 심의부복종! 체제 안정성 깨집니다. 그래서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두 개 말고는 시불의 대상은 없어요. 이게 롤스의 이야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전부 다 체제 안정성을 지키면서 저 부정의한 X2, Z2를 바꾸려고 하는 게 시불이구나. 그러니 롤스 입장에서 시불이 가지고 올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즉 결과를 고려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거요? 오답 노트를 바꿔서 긍정의 효과라고 한다면 정의 실현이겠지. 즉 부정의한 법에 대한 개혁. 그러면 이건 정의 실현.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의 효과일 거야. 근데 애기야 그 효과가 부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 애기야 부정의 효과를 노랑이라고 치면 안 좋은 거니까 부정의 효과 체제의 파멸입니다. 선생님 체제의 파멸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실제 롤스가 정의론에서 책에 쓴 표현이에요. 체제의 파멸을 고려해야 돼. 체제의 파멸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제가 파멸될 거면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가 흔들릴 거면 시부를 하지 마. 아이씨 5단 노트 해가지고 만점 맞으려고 하는데 5단 노트 해가지고 개념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1등급이 깨질 거면 하지 마.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효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심의불복 중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체제의 파멸 피해야 되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다 시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정의는 시불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등의 원칙 위반도 시불의 대상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야. 정당화 조건도 엄청 많아요. 비폭력, 공개, 올트라이 한 다음에 최우수단. 그거 전부 다 체제의 파멸을 피하기. 체제의 안정성 지키는 거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94번. 이제 시불의 대상이죠.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자, 시불의 대상에 밑주고.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시불의 대상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만날 거예요. X2, Z2라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 X2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네. 그러니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들죠. 어떤 예시? 직계가족 n분의 1 상속법. 예시 기억하면 안 틀리겠지. 우리나라 의회가 실제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법 이름 자체는 되게 길어요. 상속권자의 유류 상속분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친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름이야. 근데 그냥 딱 직계가족 n분의 1 상속법. 1970년대에 양성평등을 위해 다른 재산을 안 주니까 n분의 1로 나누려고 저런 법이 의회에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저게 부작용. 어떤 거? 엄마 아빠가 자식을 버렸어. 근데 그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그 자식이 죽었네?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분 가져간다고 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딱 구하라법이죠. 그래서 구하라 오빠가 되게 노력했다 그랬잖아. 구하라 엄마가 구하라랑 인연이 안 됐는데, 인연을 끊었는데 구하라 죽은 날 구하라 엄마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다니까. 아, 이 법은 부정의한 거야. 아무리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할지라도. 그러니 그거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심의불복종의 대상은 오직 딱 두 가지. 심의불복종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의 원칙이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현저한 위반에 국한된다. X2, Z2 말고는 시불의 대상 없어요.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자, 이제 싱어입니다. 심의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난 이거 문장을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원이 이 지적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틀린 말이어서.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즉 부정의한 법의 존재지. 이 세상에 부정의한 법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게 시불의 목적이에요. 그걸 강요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24년 6월에 나왔죠. 그리고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심의불복종을 바라보는 싱어 입장에서 심의불복종은 그 결과에 좋음에 의해, 이게 결과주의야. 좋음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어떤 거? 즉 악의 중단이 더 큰지, 혹은 그 심의불복종을 통한 민주주의 존중의 감소 정도가 더 큰지를 따져봐서 뭐가 더 큰지를 따져서 얘가 더 커. 악의 중단의 효과가. 그러면 시불 정당화되고요. 얘보다 얘가 더 커. 그럼 시불 안 되는 거죠.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도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 상실할 수 있어요. 결과주의니까요. 당연히 O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심의부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은 궁극에 추구하는 바가 법에 대한 존중이 결국 정의 실현이에요. 그럼 자 생각해봐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즉 법에 대한 존중의 궁극의 추구는 정의인데 이런 민주사회일수록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저항을 옹호하겠지. 야, 이 부정의한 법 없애자. 그래야지 정의가 실현되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근데 선생님 이걸 질문에 종종 받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아니 시민부정이 법을 안 지키는 건데 어떻게 법에 대한 존중이에요? 자 생각해보자.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 처벌을 금지시켰습니다. 체벌이죠. 때리는 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인격 존중이죠. 근데 선생님은 그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생은 체벌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머리가 다 컸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걔네들은 오히려 자기가 깨우치게 하는 게 더 좋지만 초등학생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실제로 어른들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차라리 좀 때려서라도 걔가 잘못했다면 교정하는 게 오히려 그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서도 좋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인격을 존중할 때 예를 들면 초등학생 한 아이가 절도를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빵 셔틀을 시키고 막 초등학생이 10살짜리가 막 그러고 있다고 쳐봐. 그럼 걔한테는 오히려 체벌을 가해서 인격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에 옹호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부정의한 법을 어김으로써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위에 문제 풀어볼게요. 애기들 이것도 40초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싱어 롤스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40초. 응? 시간이 안 가고 있었어. 거의 다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무 짧은가? 다 풀었죠? 너무 왜 안 울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인 상황입니다. 같이 볼게요. 애기들, 기억을 고르는 친구들이 비율로 따지면 한 20% 되거든? 근데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싱어가 여기 뭐라고 쓰여있어? 심의부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는 시도가 아니라며. 아니 근데 아무리 롤스 싱어를 잘 몰라도 제시문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다수를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싱어가 긍정해야 될 말 아니야? 그럼 기억은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혹시 애기들이 제시문을 안 읽고 있다면 제시문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기억 답이 되지 않아요. 자 이제 롤스 싱어 둘 다 결과 오오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롤스가 생각하는 그 불행한 결과는 무엇일까? 체제의 파멸. 그리고 싱어가 생각하는 불행한 결과라는 건 뭘까? 악의 중단보다 뭐가 더 큰 상황? 민주주의의 존중 정도의 감소. 민주주의 존중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거. 근데 둘 다 불행한 결과를 막는 거는 둘 다 5.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일지라도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롤스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심각한 부정의 X2Z2에 해당된다며. 싱어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일지라도 그것이 이의평등 고려의 원칙 혹은 공리주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렇게죠. 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복종은 이거 자체가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궁극적 정의 실현이야. 심의부정의 정당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높인다가 싱어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넥스입니다.
선생님 롤스는요. 이거는 롤스의 워딩 자체가 아니야. 이건 싱어를 겨냥한 선지예요. 근데 이 리을 선지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민주주의의 즉 존중의 정도, 그게 강한 사회일수록 심의복종의 정당화 가능성이 크다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싱어 5번에 해당하는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복종이 옹호될 가능성,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내용과 이 리을이 똑같다라는 걸 애기가 알았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하냐? 내용은 다른 걸 표현이 다른 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의 내용은 뭔가 새로운 걸 추가되는 게 거의 없어.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와 시민의 관계입니다. 자, 동양의 관점, 서양의 관점이지만 실제로 서양에서 홉스루크 루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올해도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저 3명 중에 2명 나왔죠. 홉스와 루소. 이것 또한 애기들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엑셀표만 먼저 풀어본다. 엑셀표 풀고 문제 풀게요. 자, 같이 볼게요, 애기들. 먼저 홉스부터 시작해보자.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이게 사회계약이잖아. 이 개인이 자연 상태에 있었던 인민들이고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는 계약자들이죠. 사회계약을 맺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바로 사회계약의 계약자들이야. 이 계약자들을 통해 절대 권력이 수립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절대 권력이 없었어. 이거 리바이어던이지. 그러니 이 리바이어던은 계약자가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 우리들이 계약을 통해 국민의 힘당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들의 계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낸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은 자연 상태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계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 국민의힘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들은 주체가 아니야, 계약에. 그런데 우리는 그 당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맥락이거든? 그 리바이어던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죠. 절대 군주가 되죠. 그리고 얘가 바로 주권을 갖는 주권자가 됩니다. 사회계약 이전에는 주권이 없었어. 즉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권자가 리바이어던이 되는 거예요. 시민은 주권자로서가 틀렸어. 시민은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민은 주권자일 수가 없어요. 주권자는 누구만 가능해? 홉스 입장에서 리바이어던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이 주권자라는 개념은 시민은 주권자일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리바이어던은 절대 군주여야 된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행사되는 국가의 권력, 절대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시민이 아니잖아. 리바이어던이잖아. 평화와 공동의 방해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가 뭐야? 규칙 없이 지멋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당연히 O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느껴지는 거야. 아니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어를 탄생시켰는데 아니 왜 리바이어더니 아니 왜 절대 권력을 가져? 우리가 계약했는데 이런 느낌인데 1588년 태어난 홉스 시기 영국에 무적 함대가 쳐들어왔고 홉스는 나라가 강할수록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이 더 좋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바. 그리고 1608년에 1664년인가? 연도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왕권이 약하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다 잡으려면 왕권이 강한 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권자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홉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자,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 애기야 이거 소유권 아니죠?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권리, 만물에 대한 권리예요. 이 만물에 대한 권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여기 나치타가 있어요. 여기 나사자가 있어요. 오랜만이죠. 그리고 여기에 토끼가 있어요. 나치타는 자기 보존 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토끼 잡아먹고 죽일 수 있어요. 나사자 또한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토끼 잡아먹고 지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개인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도 갖습니다. 근데 그거 나만 갖는 게 아니야. 나치타도 가져. 나치타는 나사자에 대해서.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즉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만물에 대한 권리는 무슨 권리냐?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제한의 자유의 권리. 그래서 자유권이라고도 불러요. 왜 소유권은 아니냐? 애기야, 토끼는 누구 건데? 나치타도 그런 권리 가지고 있고 나사자도 그런 권리 가지고 있다면 이게 또 문제인 거야. 나만 가진 게 아니야. 자연 상태의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다 보니 그래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한다고. 왜? 나치타도 자기 권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나사자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5가 됩니다. 그러니 얘는 소유권은 아니라는 건 알아둬야 돼요. 즉 얘는 무제한의 자유권이죠. 자연 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 포기하지 않기가 아니야.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게 돼. 바로 전쟁 상태. 그러니 자연 상태가 곧 전쟁 상태야. 그래서 그런 만인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X가 됩니다. 자, 루소입니다. 루소 입장에선 일반 의지, 즉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모든 거 양도 일반 의지에 감독하여야 됩니다. 근데 일반 의지는 곧 나의 의지라니까. 기억나시죠? 개별 의지에 보편화된 의지가 일반 의지. 나는 오이 좋아해요. 개별 의지. 나는 가지 좋아해요. 개별 의지. 나는 오이 가지 다 싫어해요. 개별 의지. 하지만 그걸 관통하는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니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같은 게 일반 의지야.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 의지에 일반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 번 평가원이 냈어요. 제시문으로. 근데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에요. 그 주권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그럼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곧 나야. 근데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니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29, 30을 했다라면 애기들 40초 줄게요. 네, 1분 줄게요. 40초 왔다 갔다 하느니 1분 딱 그냥 찍는 게 낫겠다.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지금 국가와 시민윤리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접근해보자. 우리 지금 딱 8개의 선지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8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원래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더 좋긴 하지만 우리는 8개의 내용을 전부 다 한 거야. 그럼 그 8개의 내용과 이 4개의 선지를 봐봐. 가비, 홉스, 의리, 루소인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보자.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당연하지.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죠.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미안, 선생님. 소염제 하나 먹고 할게요.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소염제 먹으면 바로 티가 난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 이제 기억.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절대 권력 리바이어던이죠. 만물에 대한 만인의 권리. 이게 뭔데?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 그건 당연히 평화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사회계약 맺어가지고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의리 루소지. 법률에 복종하는 인민이 법률의 제정자일 수는 없다? 왜 없어? 있지요. 오히려 법률에 복종하는 인민이 법률의 제정자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 그러냐 X입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 누구나 주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홉스 X가 됩니다. 자, 그 8개의 선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4개랑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달달달달 외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지. 그리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오답률 2위가 이 문제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교정적 정의로 가볼게요. 교정적 정의. 엑셀표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건 보복법. 왜? 동해보복이니까. 특히 동질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이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아니 근데 생으로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죽었다라면 너도 죽어야 돼. 죽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범죄의 개념에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였어. 근데 나 사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 형벌의 개념에서는
사형 말고는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복법에 의하여 이렇게 동등성, 동질성, 평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사형으로만. 그래서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베카리아예요.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슨 말이야? 법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두려워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그러니 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범죄 예방을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자,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범죄 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죠. 자, 그래서 73번 많이 틀려요. 법은 범죄자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한다. 종신노역형은 맞아요. 사형을 대신한,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73번 X입니다. 많이 틀리죠?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3월 모의고사가. 그런데 이 73번에 해당하는 X표는, 자, 애기들 파트 2로 가보자. 파트 2의 68페이지 펴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다? 평가는 절대로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애기들이 평가원이 보여준 기출의 제시문을 원전, 즉 교과서처럼 알고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선지를 다 이해하고 있으며 교과서와 EBS를 봤다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68페이지죠. 68페이지 26번에 형광펜 쳐. 왜? 한 번도 선지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장담할 수 있어요. 68페이지, 아니, 파트 2잖아. 파트 2니까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68페이지 26번. 그러면 왜 형광펜이라고 하면 한 번도 선지화된 적이 없는데 이게 선지화되는 순간 오답률은 탑을 찍을 겁니다. 왜? 다시 이야기하지만 애기들도 이거 꽤 많이 틀렸을걸? 이렇게 흐름으로 잡고 내려오면 공공의 이익 맞잖아. 공리주의. 응? 범죄자 시민의 이익 맞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범죄자가 아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이런 본보기로 사용합니다. 본보기로 사용해서 실제 원전에 뭐라고 쓰였냐면 범죄자, 즉 살인자가 종신노역형에 처해져 있어서 그 짐승처럼 노역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되게 적나라하지. 그래서 있잖아, 범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형광펜치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제시문 지난주에도 읽어줄 때도 얘기했어요. 뭐냐? 평가원의 제시문에서 선지를 가지고 오는 그 문제 제작 방식을 생각했을 때 저건 아직 선지화되지 않았지만 선지화되는 순간 많이 틀린 문제다. 다시 돌아와 보면 어디가 틀렸어?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제 75번 베카리아 입장에서 공리주의죠. 과도한 형벌은 효용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종신노역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인 건 얘기 안 할게요. 오직 사형만이 살인에 대한 보복의 동등성. 당연하죠. 동해 보복의 원리예요. 동질성의 원리로 죽음을 생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사형만이 살인에 대한 보복의 동등성을 가집니다. 자, 형벌 집행이 시민에게 공포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X죠. 아까 우리가 보고 온 거랑 똑같죠. 그 다음 디귿. 형벌은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나 장담할 수 있다? 여기에 아까 그 선지, 범죄자가 아닌, 이렇게 이걸 포인트를 잡아서 범죄자, 시민의 이익 했으면 저거 오답 1이었습니다.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조합했었으면. 그러니까 애기들 평가원의 제시문은 애기들 머릿속에 다 넣고 가라. 절대로 이상한 데서 출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 공공의 이익.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이에요. 그 다음 형벌의 범죄 억제력은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증대된다. 베카리아 X 과도한 형벌은 안 맞아요. 옳지 않아요. 선생님 칸트는 범죄 억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칸트를 겨냥한 선지가 아니야. 베카리아가 X 할 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자연윤리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의 칸트, 동물 중심주의의 싱어 레건, 그리고 생명 중심주의의 테일러,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의 레오폴드, 이 5명이 계속해서 주가 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칸트, 테일러, 싱어 나왔죠? 엑셀표 푸는 시간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칸트 볼까요? 칸트는 인간에 대한, 자, 칸트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의무는 이 땡땡이 안에 인간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칸트 입장에서 이거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야. 즉, 인간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5가 됩니다. 그래, 동물 학대 금지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동물 학대 금지가 동물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죠. 인간은 소중하게 대우하기자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 33번. 인간 아닌, 이제 테일러죠. 감각 없는 개체 중에. 자, 감각 없는 개체? 생각해보자. 인간이 아닌데 감각도 없어. 식물? 개체라고 따지면 돌멩이도 개체일 수는 있겠죠. 돌멩이? 근데 얘는 무생물이잖아. 감각이라는 표현. 아, 쾌감수 능력 이런 거. 근데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없어? 왜 없어? 감각은 없지만 식물 도덕적 지위를 가지잖아요. 왜?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체라면 고유의 선을 갖는 존재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동식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그중엔 감각이 없는 식물도 있다. 테일러 입장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한다면 인동식입니다. 타 존재와 무관하게 그 독립적으로 갖는 내재적 가치. 왜? 생명체인 순간 내재적 가치 갖죠. 그럼 그중에 비이성적 개체 있지. 동물과 식물이잖아. 그리하여 동물과 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5가 되죠. 자, 뒤죽박죽이 섞여 있긴 하죠.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싱어를 가볼까요?
개체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당연하죠. 쾌고감수 능력이 이 싱어가 생각하는 도덕적 지위 판별의 기준이잖아. 이걸 감각, 애기야, 유정적 존재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감각을 지닌 존재, 감각의 능력, 감각을 지닌 존재.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지요. 당연하지. 쾌고감수 능력을 가져야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인데 그럼 이 맥락은 무엇이냐? 딱 이거예요. 싱어 입장에서는 여기 인간이 있어요. 싱어 입장에서는 여기 개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유가 뭐냐? 이 근거, 쾌고감수 능력. 근데 선생님, 풀은 쾌감수 능력 없으니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싱어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라는 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얘도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쾌감수 능력을 가졌으니까. 근데 얘는 어차피 쾌감수 능력이 없어서 이익을 고려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얘네들의 고통을 무시했다는 건 그 이익평등을 고려, 즉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어겼다는 거야. 이게 종차별이야. 즉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인간이라는 이유로만 인정해주고 얘네들을 이런 건 안 된다고. 그게 종차별이야. 근데 그게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는 아니라고. 트리트먼트. 이거 아직도 또 틀리면 트리트먼트. 선생님이 진짜 영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파트 1. 애기야, 파트 1에 형광펜 치고 외우자. 별표 치고. 싱어니까 페이지로는요. 127페이지. 싱어 원전 읽기 별표. 평등한 대우 틀렸다고. 왜? 그 원전 읽기의 별표 치고 127페이지예요. 파트 1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 선생님은 영어를 진짜 싫어하지만 애기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잖아. The basic principle of equality잖아. 이평등 고려 원칙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equal or identical treatment.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가 아니라니까. 평등한 대우, 동등한 대우, 동일한 대우 요구하지 않아요. It requires 요구합니다. Equal consideration. 애기야, 트리트먼트의 밑줄 긋고 대우라고 쓰고요. consideration의 밑줄 긋고 고려라고 써. 즉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는 틀렸다니까. 동등 고려는 요구합니다. 고려는 consideration, 대우는 treatment.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죠. equal consideration. For different beings니까 다른 존재들에 대한 equal consideration이니까 동등 고려는 자 봐봐. may lead to 이끌 겁니다. different treatment, different right. 다른 대우, 다른 권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권리,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밑에 세 번째까지 원전 읽기 이 세 개는 선생님이 스펙트럼부터 다뤘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 원전 세 개를 그 문장 세 개를 십수년 동안 번역만 조금 바꿔가면서 다 계속 반복해서 시험 출제하고 있는 거야. 얘는 X가 됩니다.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잖아. 트리트먼트잖아.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문제 푸는 시간 1분 줄게요. 오답률 1위였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가비, 칸트, 의리, 테일러, 병이, 싱어인 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보자. 동물학대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테일러는 동물 그 자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중요한 거고요. 싱어는 쾌고감 능력을 가진 존재니까 얘는 OXX가 됩니다. 그러니 칸트가 O하고 나머지가 XX할 내용이니까 기억 맞는 말이에요. 니은입니다. 감각이 없는 비이성적 존재. 애기야, 비이성적 존재, 식물 또는 돌멩이. 돌멩이도 실제로 감각이 없는 개체라고 나온 적이 있기는 했으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테일러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싱어는 안 돼요. 싱어는 쾌감 능력을 가져야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 그러니 기억, 니은 고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디귿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리을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실제로 한 38% 정도 되니까 뭐 리을을 모르고 있다는 친구들도 꽤 많았던 거죠. 38%. 아니 리을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한 50%가 넘으니까 리을을 아직 공부 덜 한 거죠.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이제 낚였던 거야. 응? 테일러는 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식물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인간의 의무가 존재하는가? 식물까지잖아. 무생물은 안 들어가잖아. 애기야.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의무 중 이거는 뭐야? 인간이 아닌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이 있었잖아 아까. 그러면 식물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인간의 의무? 여기 있잖아. 동물 존재하지요. 오! 그러니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 이거 트리트먼트라니까. 그 자체로 종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오히려 부합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근데 리을 5번, 3번, 1번을 고른 친구가 50%가 넘습니다. 2번, 3번, 5번을 고른 친구가 50%가 넘습니다. 리을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얘는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다. 자, 이제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칸트의 영구 평화론 메인이었죠. 애기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거 또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칸트 입장에서 영원한 평화는 모든 국가 간에 전쟁에 종식되고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영구한 평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평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항구적 평화, 같은 맥락이야. 항구적 평화, 전부 다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낮아지는 건데, 애기들, 평화 조약은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개별 국가 간 전쟁을 완전 종식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평화 조약은 노랑이 나라랑 빨강이 나라랑 계약을 맺는 거야, 조약을.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이 둘 사이엔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아니 근데 얘랑 조약이 안 맺어졌잖아. 여기 사이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
평화 조약 체결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지요.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방인의 교제권과 방문권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속적인 체류권이 아닙니다. 이거 딱 뭐 생각하면 좋다? 비자 생각하면 좋다. 우리가 비자를 가지고 일본 여행 가서 6개월 동안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방인의 교제권, 방문권은 일시적인 것이 영속적 체류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권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환대권은 조건부 환대권이잖아. 이건 보장.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아니할 것. 하지만 영속적 체류권은 보장하지 않아요. 일시적 방문, 일시적 교제일 뿐. 그냥 X가 됩니다. 그 다음 35번. 정치체제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아까 진정한 평화가 뭐야? 모든 나라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나라 간의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 정치 개선, 공화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이뤄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죠. 그러니 정치 개선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왜 공화정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스펙트럼 한 친구들은 이걸 대답했을 거라고. 왜? 내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아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애들 많다니까. 애기들, 공화정이 뭔데? 세습 불가의 정치체제입니다. 이건 절대 권력자가 세습을 가능하다면 시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요. 이씨왕조? 아, 공화정 아니라니까. 조선은 공화정일 수가 없지. 세습되는 거잖아. 고려도 마찬가지야. 왕씨잖아. 세습되는 거잖아. 공화정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공화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물론 수능이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 공화정이 뭐야? 이런 걸. 공화정이 이해해야 되면 그러면 웬데요? 이런 정치체제는 시민의 의견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시민의 의견이 정책 반영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 정책 반영이 많이 되는 공화정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화정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시민이잖아. 우리가 전쟁 나갔는데 우리가 오케이 할 리가 없어.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자, 국제법의 이념.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개별 국가 간의 국가는 즉 주권을 지닌 분립된 국가 형태죠. 행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분립을 전제로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오! 개별 국가는 주권을 지닌 분립된 형태로서의 주체들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칸트는 평화는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평화 상태는 국가 간 상호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 계약이 국제법이에요.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는 걸 정언 명령으로 설정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얘는 5가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분 줄게요.
자, 칸트 영구평화론. 평화조약의 수립으로 영원한 평화의 실현 조건이 완비된다? 무슨 말이야? 평화조약은 개별 국가 간 전쟁 종식이라니까? 개별 국가 간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나라의 전쟁이 종식된 영구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흔히 완비된다. X. 세계시민법에 따라 이방인이 영속적 체류권 아니라니까. 일시적 방문권이라니까. 정치체제 개선은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어? 당연히 될 수 있죠. 따라서 당연히 X. 오히려 정치제 개선해야죠. 공화정으로. 4번. 국제법의 이념은 개별 국가들의 분립을 결코 허용하지. 무슨 말이야. 개별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이념이 바탕이, 요거를 전제로 국제법의 이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성이 평화를 의무로 부과하였지. 그건 맞아요. 정원 명령이라고 우리 X표 2개 연달아 봤죠. 그 2개 합쳐지면 이 얘기잖아. 국가 간의 계약은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계약, 국제법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 5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킬러 주제예요. 해외 원조 가볼까요? 해외 원조도 1번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게 원조의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왜 고통받는 사회인데? 체제의 결함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파행이라고 놓고 보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결국 체제의 결함을 개선하는 거지. 체제가 괜찮아.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예요. 혹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잖아.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이 원조의 주체가 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은 원조를 해야 한다. 그렇지. 그건 얘는 필요가 없다니까. 없다. 맞는 말. 더 이상 원조의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즉 내가 지금 체제가 괜찮아. 혹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체제가 괜찮아서 인권이 보장된다면 질서정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원조할 필요 없지요.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독재나 착취로 빈곤해. 이거잖아. 체제의 결함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잖아. 원조의 대상 될 수 있어요. 다만 고통받는 사회는 타국에 대하여 위협적이지만 안 된다. 근데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가 타국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면 원조의 대상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X입니다.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의 자원 재분배를 이 원칙을 적용한다? 롤스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은 국제관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이것도 되게 웃기다. 차등현칙 국제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거 다 안다?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서 그냥 알아. 그냥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롤스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이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제관계에서 최소 수혜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근데 우리 체제가 괜찮아. 엄청 잘 살아. 빈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은 국제관계에 적용하지 않아요. 국가 간의 자원 재분배도 목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싱어죠.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원조의 주체 그리고 원조의 대상 모두 다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입니다. 원조 주체에게 너무 큰 희생이라면 하지 말라고.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원조를 위해서 풍요로운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활용해.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당연히 O가 되죠. 얘는 O가 됩니다. 즉 딱 이 얘기죠. 필수 소비 후 남은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회라도 원조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로이스 싱어는 얘기 안 할게요. 당연히 답 1번입니다. 왜냐? 이거야.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체제가 괜찮아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어. 그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예요. 그 얘는 오죠.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는 자, 고통받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원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no. 원조의 목표가 이들의 재분배가 아니에요.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 을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거지 국가 간의 재분배를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X. 원조의 대상의 빈곤 정도만으로 원조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아니요. 원조 대상의 빈곤 정도. 많이 틀렸어요. 원조의 주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 다음 원조 주체의 부가 원조 대상에게 이전되면 안 된다. 싱어가 X입니다. 그럼 선생님 롤스는 왜? 롤스가 저걸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저거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고통받는 사회에게 도움이 된다면 굳이 부도 가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답 7개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지식의 주머니를 채우고 가라. 그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풀었던 엑셀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애기들이 지금 전체 킬러 마스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 선지 5개를 하기 위해서 롤스 3개, 그 다음 싱어 7개, 그 중에 5개 나오는 거야. 물론 표현이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부 다 정오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골라서 나오지만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잖아. 하지만 무조건 여기 안에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롤스 사회정의 136개를 했다. 언뜻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페이지로 7페이지도 안 됐나? 6페이지였나였어. 페이지 6페이지면 3장이야. 그 3장의 내용만 애기들 머릿속에 있으면 수능 때까지 더 할 게 없다고. 물론 거기서 추가되는 EBS의 내용과 올해의 학력평가, 올해의 모의평가를 추가하긴 하겠지만 3월 학력평가에서는 추가된 내용 자체가 없다. 왜? 100% 다 엑셀표는 똑같잖아.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만점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 그렇지 않고 뭐 한두 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조차도 아,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엑셀표를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을 잡으면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킬러 주제 7개가 다 끝나고 일반 개념 문제죠. 오른쪽 다시 풀 시간 줘볼게요. 네 문제 합쳐서 2분 30초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않아? 네 문제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그리고 그거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같이 볼까요? 종교와 윤리의 엘리아드입니다. 선생님이랑 스펙트럼 했던 거 잠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항상 스펙트럼에서 요거 보여주고 이야기하죠. 신은 창조주. 그래서 얘는 초월적 존재. 신이 만든 세상이 신의 창조물. 그리고 애기들 스펙트럼에도 선생님 별표 치라고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발 자연물 그 자체가 신이 아니다. 주구장창 시험에 나오는데 제발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내가 맨날 똑같은 무슨 얘기를 하냐. 엑셀표는 문서 안의 창조물. 정말 나의 사고와 나의 스타일과 나의 이러한 뭐랄까 공부의 방식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나의 창조물. 그래서 이 엑셀표를 통해 문서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느낄 수 있죠. 그렇다고 엑셀표가 나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창조물을 통해 세계는 그것을 초월한 어떤 것이 바로 초월적 존재, 신의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엘리아드입니다. 우선 1번을 고른 친구들은 워낙에도 3.8%밖에 없어서 이건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성스러움은 현현의 과정에서 본래의 신성성을 상실한다? 무슨 말이야? 근데 있잖아. 2번을 고른 친구가 17%, 5번을 고른 친구가 36%입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의아한 게 그래. 자기가 아직 5단원까지 공부를 안 했다고 치자. 근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음이잖아. 근데 어떻게 다른 본질이지? 이건 읽고 풀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맥락이야. 자, 봐. 본질이 초월적 존재로서의 본질이라고 치면 태양,
나무, 기타 등등의 다 창조물들이 다른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이건 결국 성스러움은 여기 있어. 얘네들의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다르지 않다. 답 3번이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물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월적 공간이 아닌 세속의 공간에서는 성현이 가능하지 않다. 이걸 고른 친구들은 6.1%밖에 안 됐어요. 여기 현현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야. X가 됩니다. 5번 고른 친구가 37%라고. 종교 생활의 민족에 따라 달라도 성현의 형태, 성현의 형태, 모양과 이런 형태들이죠. 여기를 보면 항상 동일할 리가 없어요. 봐봐. 드러나는 형태와 수단은 문명에 따라 다양하다. X. 그러니 답 3번입니다. 하다못해 이거는 제시문만 잘 읽었어도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3번이 오답률 사이였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냥 무조건 아니지. 도덕 아니지. 이래버리고 퉁치는.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선생님한테는 이 사고의 흐름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하이데거랑 야스퍼스 있다. 야스퍼스 과학은 가치 중립이지. 맞아요. 근데 있잖아. 과학의 활용의 가치 중립은 아니에요. 근데 과학은 가치 중립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에도 가치 중립이 오해가지고 틀린다고. 근데 이건 무엇이냐? 가비 톨스토이 도덕주의죠. 즉 미를 통해 선에 도달하는 것. 을이 와일드지만 와일드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미를 통해 선에 도달하는 것. 얘는 미 그 자체가 그냥 목표야. 다른 건 수단이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미를 통해 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술이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술의 사명이 도덕의 실현이에요. 인류의 발현. 그러니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감정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이야기하는 말 중에 감염성이라는 거. 예술은 감염성을 가질 때 진정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당연히 맞는 말. 자, 이거 왜 틀렸어?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예술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스토리를 짜는데 거기 소재.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왕가 사는 남자? 거기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어몽도 같이 살아라. 그거 예술이 하면 안 돼. 하지만 어몽도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고. 따라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과학 가치 중립적입니다. 과학 그 자체는. 하지만 과학의 활용이 가치 중립인 건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에 그냥 퉁쳐버린다. 그래서 답이 리언디가 골라 3번입니다. 예술은 품성을 함양시키는 사명. 그거야. 톨스토이는 맞지. 하지만 을이 아니지. 이거는 예술의 목표가 도덕의 실현이어야 되는 건데 따라서 얘 3번 답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공포의 발견술. 요나스죠. 요나스라고 이야기, 물론 잘 읽고 해도 되지만 요나스 잠깐 끄집어 볼까요? 현대사에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들, 환경오염과 같은 기존 윤리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윤리는 왜? 현존하는 인간 사이의 윤리. 즉 존재하는 인간 사이에만 윤리. 그러다 보니 미래 세대나 혹은 자연에 대한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커버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새로운 윤리, 책임 윤리죠. 그래서 미래 세대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 책임 가져라. 이건 단순히 의도한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너가 무언가의 행위를 통해 결과가 나왔어. 무조건 책임져라야. 무조건. 왜? 행위가 크면 클수록 결과도 크지 않겠어? 그래서 행위에 대한 결과, 이걸 파급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맨날 똑같은 예시 드는데 요즘에 꽂혀가지고 무엇? 일론 머스크. 조선시대 인간은 당연히 자연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연의 옷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랬을 거야, 조선시대에.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이게 단순히 자연의 영향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잖아.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주항공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고장났어.
이 지구 바깥쪽에 위성을 놔뒀는데 고장나서 얘를 끌어다가 고쳐서 다시 잃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옆에 하나 더 보내는 거야. 얘는 쓰레기로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그게 크면 클수록 그 결과에 파급 효과도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책임도 더 커지게 되죠. 그럼 공포의 발견수는요? 선생님이 항상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궁극의 목표는 선의 실현이다. 이게 궁극의 목표다. 이 선은 인류의 존속이라고 하겠죠. 요나스 입장에선. 이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스타트가, 즉 도덕적 논의의 시작이 무엇이다? 공포다. 불안감이다. 왜? 인간은 이걸 더 먼저 알아채거든. 그래서 공포를 통해 무엇이 유발되고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좀 했어요. 왜냐면 평가는 진짜 자주 나오니까 공포의 본질은 행위를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것도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오늘이 3월 29일이에요. 3월 29일 일요일. 애기들이 눈을 아침에 딱 뜨자마자 너무 행복한 날이구나. 햇빛도 너무 밝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캠퍼스를 논일 거니까 너무 행복하게 대치동 가야지 라고 온 사람. 생각보다 없다니까. 근데 애기 왜 공부해? 혹시 잘못되면 안 될까? 혹시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대학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기가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공포와 불안입니다. 인간이 존속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공포에서 논의의 시작이지만 결국 그 궁극의 목표는 선의 실현. 그러니 애기의 그 불안감이 공부를 하게 돼서 만점을 만져가는 그 맥락이라고 쓰면 얘나 똑같이 얘기하죠. 자, 이걸 가지고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이죠. 1번 공포의 발견술은 선의 탐구에서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왜? 공포가 행위를 북돋우기 때문에. 북돋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북돋는다. 새로운 윤리. 요나스가 말하는 새로운 윤리는 책임윤리입니다. 현 세대의 삶의 유지의 국한이 아니죠. 인류 전체의 존속입니다. 그 미래 세대의 생존도 생각해야 돼. 인류 전체의 존속. 인간의 권력이 클수록, 자, 인간의 권력이 클수록 행위가 큰 걸 권력이 크다라고 표현해. 그 파괴 효과가 더 크잖아. 자연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더욱더 커집니다. 새로운 윤리, 책임윤리죠. 인간의 권력에 대하여 가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여 성찰해야 한다. 전통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전통윤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 현존하는 인간 사이의 윤리라고. 그래서 인간 행위가 야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혹은 미래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 자, 이제 마지막. 갑은 마르크스, 을은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는, 자, 마르크스의 시작 자체가 언제나 직업관에서 노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나 또 똑같은 예시 들죠. 애기가 땅을 팠어. 그리고 씨를 숨었어. 그리고 무가 자랐어. 무가 쑥쑥쑥 자라서 물을 뽑아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었어. 이게 노동의 본질입니다. 자연을 변형시키는 인간의 자율적 행위. 즉, 나 자신을 위한 게 진짜 노동인데 문제는 이게 산업혁명 당시의 그림들이었죠. 산업혁명 당시에 이런 분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노동자를 하나의 생산수단의 부품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하여 분업을 통해 오히려 노동의 본질이 실현되지 못하는 노동 소외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싫어해요. 그래서 공산사회에 도모해야지. 능력만큼이라고 필요만큼 분배받는 그런 사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다 그랬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직업관이라면 지금 순자는요. 순자는 본성이 악합니다. 아니, 악한 본성에 뭔가를 기댈 수가 없어. 그래서 외적 규범인 예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 예로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예에 통달한 관리자. 농사 짓는 일에 정통하는 농부, 제작에 정통한 공인, 사고 파는 일에 정통한 상인까지. 어디 한번 볼까요?
바비 마르크스 의리 순자인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노동자는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소외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본질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 분업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 분업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노동의 소외를 갖게 하는 거야. X가 됩니다. 타고난 본성 안 돼요. 아니 순자인데 성악설이야. 그러니 타고난 본성을 함양 넣어 틀렸습니다. 본성 오히려 교화하는 거죠. 그 다음 직업은 백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욕구 충족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제를 강조하죠. 그 다음 갑과 을.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데 인위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순자는 예치. 이걸 강조하는데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자를 겨냥한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를 끝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해보니까 어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해 봤더니 아, 이렇게 엑셀표 공부하고 가면 저 선지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엑셀표의 개수가 한 100여 개 될 때가 있죠. 근데 다 100개는 아니야. 진짜 제일 많고 제일 헤비한 게 롤스의 사회정인데 136개를 지난주에 다 끝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만큼을 공부하고 가면 점수는 나오는 거잖아. 그지?